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슈퍼스탁 발굴 프로젝트 글로벌 슈퍼스탁의 김인혜입니다. 윌버로스 미국 상무부 장관이 어제 CNBC와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대신 전한다라고 하면서 주가가 계속 하락하더라고 하더라도 관세 부과를 철폐하지는 않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그럼에도 조금 억울한 것은 이 뉴욕 증시는 계속 아직도 상대적으로 건재하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미국 증시에 투자를 해야 하는 걸까요? 저희 글로벌 슈퍼스타가 함께 하시면서 그 해답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톡스타 홈페이지를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sntv.co.kr, 톡스타.co.kr을 통해서 접속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방송은 서울경제방송은 저희 자본시장을 준수하여 일대 투자 상담, 유사 수신 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 정보 및 가입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출발하기 이전에 시장 동향부터 체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국내 증시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코스피 지수는요, 지지되었던 2300선 밑으로 내려왔었는데요. 현재는 0.02% 소폭 오르면서 2271선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수급 동향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기관에서 강한 매도세가 유지가 됐습니다. 오늘도 역시 기관에서 많이 팔고 있는데요. 290억 원대 매도 중인 부분이 확인이 됐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코스닥 지수 역시 소폭 오르고 있습니다. 0.74% 오르면서 795선으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수급 동향 함께 체크해 보셔야겠죠. 코스닥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이 모두 사고 있습니다. 나홀로 개인은 700억 원 정도 매도 중인 부분이 확인이 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조정 장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시장을 내다봤습니다. 이어서 해외 선물 지수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스닥 지수입니다. 나스닥 지수는 0.08% 소폭 내리면서 7110선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P 500 지수 역시 조금 내리고 있는데요. 0.04% 내리면서 2726선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달러 인덱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유럽이 갈등이 좀 깊어지면서 달러는 연일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현재는 0.17% 내리면서 94선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골드 지수도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골드는 현재 0.1% 오르면서 1243선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 금과 같은 산업재 금속 제품들이 모두 가격이 하락을 하고 있다는 부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크루드 오일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에 증산을 요구하면서 크루드 오일은 약간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현재는 0.42% 오르면서 74달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중국 증시도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해종합지수입니다. 상해종합지수는 그저께 올랐던 폭을 모두 뱉어냈습니다. 어제는 2%대 내리면서 2775선에서 마감했습니다. 항생지수는 홍콩이 증시 휴장을 하면서 어제는 휴장을 이어갔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거래소 암호화폐를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호화폐 시세 먼저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은 720만 원대로 거래 중입니다. 이 중에서 에이다가 1%대 하락을 하고 있고요. 아인슈타인님이 2%대 강세인 부분이 확인됐습니다. 다른 코인들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현재 퀀텀과 리플, 네오, 스텔라, 루벤, 비트코인, 캐시 모두 약보합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거래량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오스와 에이다가 1, 2위를 계속해서 다투고 있는데요. 거래량이 많이 늘었다는 부분이 확인이 되고요. 어제 2위를 차지했던 파워레저가 현재 5위의 순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각종 시세 알아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글로벌 슈퍼스탁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해외 이슈를 알아보는 시간이죠. 최영 캐스터와 함께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유은입니다. 요즘 가장 핫한 이슈 두 가지를 외신을 통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전에 오늘 어떤 이슈들 나와 있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네, 첫 번째 이슈입니다. 트럼프가 WTO 탈퇴 계획이 없다고 밝히면서 미국의 뉴욕 증시는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외신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두 번째 이슈입니다. 사우디의 증산 전망과 무역 전쟁 우려에 국제 유가가 다시 한번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외신을 통해 함께 알아보시죠.
네, 첫 번째 외신입니다. CNBC에 나온 기사고요. 제목 보시면 Stocks closer higher to start of third quarter, but trade fears kept gains. 이렇게 제목 나와 있는데요. 뉴욕 증시가 상승 마감을 했다. 하지만 무역 분쟁에 따른 이 두려움이 상승폭을 제한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조금 더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현재 CNBC에서는요. 뉴욕 증시가 소폭 상승 마감했다. 빵을 중심으로 한 기술주 실적 호전 기대감 등이 미국 증시를 소폭이나마 상승세로 마감케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 전문가의 말 함께 보시죠. 네, 현재 이 시장에서 가장 큰 이슈가 바로 무역과 관세다. 하지만 이것이 너의 투자에 있어서 짧게는 영향을 줄 수 있더라도 길게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이슈 또 함께 살펴보시죠. 네, 다음은 블룸버그에 나온 기사입니다. 제목 보시면 Oil falls on prospect of supply boost, but markets nervous. 이렇게 제목 나와 있습니다. 증산에 따라서 이 유가가 하락을 했다. 하지만 마켓 시장은 여전히 겁내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 보시죠. 네, 블룸버그에서는요. 2일 국제 유가가 하락을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증산을 요구했다고 밝혔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말 함께 보시죠. 네, 현재 블룸버그에서는요. 유가가 수요 공급 측면을 넘어서서 너무 정치적으로 변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국제 유가와 그리고 뉴욕 증시에 대해 모두 알아봤습니다. 전문가들과 앞으로의 향후 방향 함께 들어보시죠. 캐스터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글로벌 슈퍼스탁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자, 화요일 저희 글로벌 이슈앤가이드를 책임지고 계시는 분이죠. 이현민 멘토님 나와 있습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일단 첫 번째 이슈를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들어서 이 증시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라면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이 아닐까 싶은데요. 어제는 일단 미국 증시가 반가운 반등이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좀 방향성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맞습니다. 올해 가장 큰 이슈라고 하면은 계속 이제 방송을 보셨다라면은 계속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의 단어를 귀가 따갑게 들어봤을 텐데요. 일단 먼저 전일도 이러한 문제 등으로 아시아장에서는 특히나 국내장에서는 코스피가 올해 최저치를 보이는 듯 강한 좀 하락 상태가 나타났었는데요. 전일의 경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방금 이슈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WTO 탈퇴 계획이 없다. 그리고 멕시코의 새 대통령과 북미 자유무역협정 등 일단은 새로운 논의를 할 생각이 있다라고 밝히면서 무역전쟁 관련하여 일단은 좀 강경한 입장에서 한발 후퇴한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이에 따라 좀 장중 내내 무역 분쟁 관련해서 하락세를 보이던 증시 자체는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 일단 밝혀진과 동시에 실적 시즌을 맞은 일단은 기술주부터 그리고 실적 기대감에 상승세를 좀 보이는 그리고 대의 의심도가 높은 일단은 반도체 주가가 일단은 좀 끌어올리면서 어제 반등에 일단 성공을 했었습니다. 일단 최악의 상황을 일단 벗어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전일 조금 주요 지표 발표들 일단 발표는 됐는데 일단은 미국 증시는 나쁘지 않은 뉴스로 일단은 보이면서 일단 전반적으로는 증시 자체는 반등을 지속적으로 이끌긴 했습니다. 하지만은 반등이 좀 제한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전반적으로 지금 중국 그리고 캐나다 그리고 유럽연합 등 일제히 좀 보복에 나선다는 이런 또 내용들을 있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무역 분쟁 자체가 완전 해결된 것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어제 반등을 했다 하더라도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그렇지만 일단 7월 중순까지는 각 국가별로 계속 보복 조치라든지 또는 미국 대응에 앞서서 일단은 계속 입장 표명을 할 것으로 일단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 증시 자체는 조금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것보다는 현재 흐름에서 계속 등락 자체가 나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세계 증시 자체가 계속 요동을 칠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중장기적으로 방향을 잡고 대응하기보다는 단기적으로 일단 매수세가 나올 때는 단기적으로 좀 매수 대응을 다만 시가보다 좀 아래에 있었을 때는 좀 매도 대응으로서 약간 대의 관점에서 좀 대응을 하시는 것이 유리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봤었을 때는 미국 증시 전반적으로는 우상향 자체를 그리긴 하겠지만은 전체적인 세계 증시로 봤을 때는 계속 요동을 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방향을 잡기보다는 저 대의 관점에서 보는 게 유리할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멕시코와의 관계는 조금 좋아졌지만 다른 국가들과의 갈등은 아직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데이 트레이딩을 펼치면 좋겠다라는 멘토님의 의견이셨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는 여기서 들어보도록 하고요. 자, 두 번째 이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펙 정례회의 이후에 좀 유가가 안정세를 취해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오히려 변동성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국면 저희는 어떻게 좀 예측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지난 2분기에만 원유 가격은 14% 이상 상승하면서 일단 투자자들은 유가 랠리가 언제까지 일단 상승할 것인지, 그리고 정례 이후 방향성이 좀 잡힐 것으로 봤는데 좀 등락 자체가 있어서 현재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많이 궁금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 일각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일단은 이란 제재 강화로 이란 원유 공급이 일단은 제로까지 조금 떨어지면은 100달러까지 일단은 치솟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일단은 보이는 시각도 있지만은 반면 원유 재고 부담감, 또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은 현재 최근에도 증산 요청을 사우디아라비아에 한 요청이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현재 유가를 계속 안정화할 것이다라는 이런 의견 두 가지가 일단은 시장에서는 일단 나눠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오펙 감산정책회의 종료와 그리고 미국 정부의 이란 제재 여파에 큰 폭의 일단 변동성을 보였지만요.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인 29일 일단 74달러를 일단 넘어서면서 2014년 11월 이래 최고치를 일단은 보였었습니다. 유가의 경우에는 이 정도의 일단은 현재 유가는 이란 제재가 계속 점점 11월까지 일단 공급을 중단할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이 조금 더 있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현재 사우디에 아무리 증산 요청을 했다고는 하지만은 현재 이란의 이러한 공급 수요 자체를 일단 맞춰주려면 최소 1년 정도의 일단은 기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재 크루드 오일의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에 일단은 증산 요청을 했다는 자체가 일시적으로 일단은 하락세를 보였던 부분도 있지만은 정확하게 어느 정도까지 조금 더 증산 요청을 했던 건지 일단 입장 표명이 안 됐다라는 부분과 그리고 전반적으로 유가의 경우에는 이란 제재를 계속 했을 경우에 11월까지도 조금 더 상승 곡선이 있기 때문에 일단 좀 매수 방향으로서 열어두는 게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조금 있다가도 해외 선물 투자 종목에서 이제 제가 유가의 경우에 대의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요. 현재도 오늘의 경우에도 일단 74달러대가 무너지기 전까지는 조금 더 일단 75달러대까지도 충분히 열어두면서 지속적으로 아직까지는 매수 방향이 조금 더 힘이 실리고 있다는 점, 이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증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된 바가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매수 방향이 옳다라는 멘토님의 의견이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슈 두 가지 잘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저희 해외 선물 시장에 잘 대응하기 위해서 멘토님이 가이드를 주실 시간입니다. 네, 멘토님, 오늘의 가이드는요? 네, 일단 돌다리만 두드리지 말자. 그리고 그 사이에 남들은 결승점에 가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어떤 포지션을 잡지 못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격려의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먼저 제가 항상 가이드를 준비를 했을 때는 이제 외국의 투자가라든지 이제는 좀 유명한 투자가들 위주로 준비를 했다면은 오늘은 우리나라 이건희 회장의 명언이었습니다. 일단 투자를 하다 보면은 100% 완벽한 투자처를 좀 찾으려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을 텐데요. 하지만 이러한 투자처 자체를 일단은 좀처럼 찾기 쉽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이러한 조금 투자처를 또 기본적으로 가만히 우리가 둘 리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자체로 전반적으로 우리는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한테 돈을 똑같이 나눠준다 하더라도 분명히 빈부격차는 있을 뿐더러 그리고 투자에 있어서도 충분히 공부를 하시고 또한 투자를 할 때는 과감하고 내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명분이 있었으면 투자를 하면서 이러한 부분들을 챙겨야 되기 때문에 확실히 돌다리만 두들기다 보면은 결국은 추세를 일단 따라가는 이러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추격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내가 옳다라고 판단했을 때 또는 적당한 투자 정도 있을 때는 과감하게 투자하는 이러한 방법을 좀 제시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은 가이드 잘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매매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제장은 좀 어떤 트레이딩을 펼치셨는지 이야기도 추가적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유로FX부터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유로FX의 경우에는 이제 전일 강한 좀 하락 상태를 펼쳤었는데요. 일단 전반적으로 달러 지수는 제조 지표가 크게 좀 개선되면서 여타 환율에 대해 좀 강세를 보였었습니다. 그리고 유로화는 독일 정치 불확실에 부각되면서 좀 약세를 보인 점도 일단 강세 요인 중 하나인데요. 전반적으로 일단 유럽 정치가 좀 불안하면서 이런 식으로 강한 하락세를 보였었는데 이제 막판에 이제 장 끝나기 무렵에는 일단은 좀 반등에 일단은 하였지만은 아직까지는 좀 그래도 하락세로 마감을 했다. 그렇지만은 현재 아시아장에서 큰 움직임을 나타내지는 않고 있습니다. 유로FX 차트를 일단 줄여보았을 때는 일단은 전반적으로 시가 저가 라인 자체가 아래에서 강한 좀 지지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일단 1차적으로 상승 시에는
정거래 시가 라인 부근에 1.1738라인까지도 일단 열어둘 수 있겠으나 현재 지금 1.169 라인 자체가 무너진다면은 충분히 전거래 저가 라인까지도 무너질 수 있으면서 현재 위치에서는 양방향성을 일단 다 열어둘 수 있기 때문에 무리한 대응보다도 일단 현재 1.169 라인 무너지면 좀 매도적 관점으로, 다만 1.171 안착이 된다면 매수적 관점으로 제가 방금 제시드렸던 라인에서 상방과 그리고 하방을 잡고 대응하신 것이 조금 더 유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유가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가 이번 이슈에서도 다뤘던 내용인데요. 현재 국제유가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주말 사우디아라비아에 일평균 200만 배럴 증산을 요구한 여파로 일단 좀 하락세를 나타냈으나 아시아장에서는 일단 1.5% 내외로 하락세를 좀 보였었습니다. 미국 증시에서는 일단 낙폭을 일단 축소되는 경향을 좀 보였는데요. 미국 국무부가 이란 원유 수익을 제로로 일단 줄일 것이라고 발표한 데 힘입어서 일단 전반적으로 이제 지속 상승세가 조금 더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아시아장에서도 이러한 이슈 때문에인지 일단 당일 저가하고 시가 라인 자체가 강한 지지를 받으면서 74달러대죠. 74달러대가 강한 지지를 받으면서 일단 기본적으로 당일 진폭 구간 거의 다 도달하는데요. 일단 74.90에서 75.10 라인이 오늘 당일 1차적으로 올라올 수 있는 진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한다고 했을 때는 74.90과 75.10이지만 지금 현재 만약에 포지션이 없다면 무리한 대응보다도 다시 한번 20선이라든지 또는 중심선 부분이 전거래 고가 부분인 74.35 라인과 40 라인까지 기다렸다가 지지받는 것을 보고 매수 대응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여지며 금일 시가하고 저가 라인이 무너진다면 그때부터 단계적으로 좀 매도세로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가 저가 라인 무너지기 전까지는 매수적 관점으로 1차 구간 100에서 120틱 구간이 지난다면 160에서 180틱 구간까지도 추가적인 75.50 라인까지도 열어두시는 게 유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다음으로 골드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드의 경우에는 어제 전일 좀 강한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금은 달러 강세 여파로 일단 이런 식으로 좀 강한 하락세를 나타냈었습니다. 자, 일단 전반적으로 금일은 일단 강한 하락세 이후에 추가적인 전거래 저가 라인이 무너지지 않는다면 단기적인 저가 매수에 힘입어서 일단은 1250 라인까지도 충분히 다시 한번 올라올 수 있는 흐름을 나타낼 것으로 보신데요. 다만 추가적으로 전거래 저가 라인 자체가 무너진다 했을 때는 아래쪽으로 일단 1230 라인까지 충분히 당일 진폭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하락할 수 있다. 다만 1240 전거래 저가 라인이 무너지지 않는다면은 1차적으로 요즘 현재 120에서 140틱의 진폭을 보였던 골드의 경우에는 약간 진폭이 줄어들면서 약 100틱 구간까지는 충분히 움직임을 나타내기 때문에 1250 라인까지는 일단 열어두시면서 매수적 관점으로 전거래 저가 라인 무너지기 전까지는 매수적 관점으로 대응하신 게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으로 나스닥인데 나스닥의 경우에는 전일 기술주의 반등으로 일단은 매수세를 보였으나 현재 일단 무리한 대응보다도 시가 저가 라인 무너지기 전까지는 일단 매수적 관점 7113 라인 무너지기 전까지는 매수적 관점으로, 다만 7113 라인 자체가 무너진다 했을 때는 7068 라인까지 무너질 수 있다는 점만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미국장 자체가 금일 일단 야간부터 일단 독립기념일로 휴장이기 때문에 큰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보다 조금 포지션 비중을 줄이셔서 단기적으로 일단은 좀 짧게 대응하시는 것이 금일의 매매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각종 종목에 대한 대응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오늘의 글로벌 이슈 앤 가이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멘토님 오늘도 말씀 모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글로벌 이슈 앤 가이드 화면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맥락을 찾아가는 여정에서 여러분의 가이드가 되어드린 저희 글로벌 슈퍼스타, 이번에는 차이나 이슈 앤 가이드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중국 시황 이야기 그리고 유망 투자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어떤 이슈들이 나와 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차이나 이슈 첫 번째는요. 중국과 미국의 동시 관세 부과일이 코앞으로 다가오는 이 시점에서 중국은 세계 개방 이미지를 심어주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미국과는 다른 행보로 세계의 시선을 끌고 있는 중국의 개방 개혁 정책에 대해서 다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차이나 이슈입니다. 중국 경제의 디폴트 공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AAA 등급 기업의 채권에서도 디폴트가 발생했는데요. 현재 중국 내 기업 부채 리스크 현황은 어떤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깊이 있는 분석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김정철 본부장님 나와 계십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전일장 중국점 어떻게 마감이 됐나요? 네, 일단 하루 어제 급등했다고 우리가 엄청 좋아했는데 하루 만에 다시 다 빠졌습니다. 다시 전부 다 빠졌고요. 상해 종합을 한번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어제 오름폭보다 어제 빠진 게 그제 오름폭보다 지난주 금요일이죠. 지난주 금요일 급등한 것보다 어제 폭락한 게 훨씬 더 큽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답이 없고요. 일단 제가 계속 얘기 드리잖아요. 상해 종합 절대 안 된다. 지금 바로 접근하시는 거 안 되는 거고 어떻게든 우리는 조금 더 매매 시점을 좀 우리가 좀 봐봐야 돼요. 지금 우리가 자꾸 급하게 뭘 하려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한 템포를 좀 늦추고, 그 다음에 좀 진행을 하자, 이렇게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하루만에 다시 급락했고요. 인민은행에서 통화 완화적 코멘트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백약이 무효하다. 지금 한 세 번째 얘기하는데요. 백약이 거의 무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하고 미국하고 무역 갈등이 봉합되지 않는 한 제가 봤을 땐 반등은 좀 쉽지 않다. 그러니까 지지부진할 수는 있겠는데요. 반등이 쉽지 않을 걸로 보이고요. 중앙정치국 회의가 이번 달에 있습니다. 이번 달에 결정된 하반기 중국 거시경제 관련해서 정책적 로드맵이 어떻게 좀 되느냐. 그 부분이 조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좀 포커스를 좀 맞춰야 될 것 같고, 차신주만 어제 한 3.88% 급등을 했는데, 타신주가 일단 이쪽만 계속 간다는 거. 또 나머지는 다 거의 다 폭락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중국 지수를 계속 누르고 있는 무역 전쟁에 대한 내용을 그렇다면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뉴스 소개부터 좀 들어볼게요. 네, 일단 첫 번째 뉴스는 중국과 미국 무역 갈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얘기드립니다. 왜냐하면 이제 5일날이 우리나라 시간 미국 시간은 5일인데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6일 정도 될 거니까요.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일단은 우리가 지금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개혁 개방의 성과를 좀 설명을 하고 WTO와 다자무역주의에 대해서 중요성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사실 최근에 보호무역주의 관련해서 이제 계속 이런 그 정책적인 그런 이제 계속 이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중국은 자유무역의 수호자다. 네, 세상이 참 오래 살고 볼 일이에요. 그쵸? 네, 중국이 참 이런 얘기도 하고 미국이 오히려 보호무역 얘기하는 날도 오니까요. 네, 일단 그런 내용의 기사입니다. 중국이 우리나라 시간 6일에 실제 관세 폭탄 투어를 좀 앞두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앞두고 지금 개방 노선을 계속 천명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또 최근에 지금 WTO를 둘러싼 이 미국과 중국의 신경전이 좀 계속되고 있는데 관련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좀 들어보도록 하죠. 네, 일단 이 내용 같은 경우 좀 보시면은 최근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관계를 부정을 했습니다만은 뉘앙스는 거의 WTO 탈퇴하고 싶다 이런 거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인데, 이제, 이거 때문에 이제 트럼프가 이제 보호무역주의를 계속 강화하고 있는데, 중국은 오히려 WTO 가입 이후 개혁 개방에 탄력을 받고, 자기들이 좀 잘 됐다. 한마디로 WTO 가입한 뒤로 우리가 WTO 가입한 지가 지금 한 20여 년 되는데, 중국이. 지금 이 가입한 뒤로 우리가 급속한 성장을 이뤘다. 하면서 이제 그 홍보를 이제 계속 과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그냥 간단하게 누가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중국의 중산 상무부장이, 그러니까 중국의 이제 공무원 직접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는 이제 미국 WTO 관련 내용과 코멘트하고 정반대되는 내용이고요. 중국이 자유무역을 수요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간단하게 한번 얘기 드리겠습니다. 중국이 지금까지 수호하지는 않았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수호하지 않았는데 사실 유럽의 뭐 그리스 위기부터 해서 뭐 미국 유럽의 피그스 국가 위기, 그다음 미국의 이제 무역 적자, 이거 다 사실 중국 때문이거든요. 중국은 고정환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원래 한 나라의 경제가 좋아지면은 그 나라의 경제가 좋아지는 것 때문에 그 나라 화폐 가치가 올라야 되는데 중국은 계속 위안화를 다운시켜 놨었습니다. 그래서 수출은 계속되는데 그 나라 경기는 계속 좋은. 그러니까 경기가 계속 좋으면 화폐 가치가 올라가서 다시 경기가 떨어지고, 경기가 안 좋았던 나라는 화폐 가치가 다시 떨어진 것 때문에 그 가격 경쟁력이 올라와서 다시 올라오는 이런 순환 구조를 가져야 되는데 중국은 계속 고정환율을 고집하면서 이 순환 구조를 끊었던 사실 그런 이제 역사가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제 참 예전하고 너무 다른 행보를 두 국가가 보여주고 있지 않나, 뭐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계속해서 더 높은 수준의 개방과 개혁을 얘기하고 있다, 이런 건데요. 구체적인 좀 이행 조치들은 추가적으로 좀 진행이 잘 되고 있는 건가요? 네, 사실 이제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죠. 말로 죽어라 떠들면 뭐 하겠습니까? 실제 행동을 안 하면 뭐 도로하면 타버리잖아, 그렇죠? 근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재 은행업을 전면 개방했습니다. 개방한 이유가 있어요. 중국은 은행이 어마어마하게 셉니다. 그러니까 웬만큼 덤벼가지고 은행을 이기기 힘들고요. 그래서 중국 은행업은 자신이 있는 거죠. 딱 개방 다 해놓은 거죠. 그리고 외국인 투자 네거티브 리스트가 이제 있는데 이 네거티브 리스트를 68개에서 48개로 좀 축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거티브 리스트를 좀 줄였고요. 자유무역 시험구에서 이제 외국인 자본 진입자, 그러니까 자본 진입자는 원래 뒀었어요. 그러니까 합작 같은 경우도 50% 이하로만 지분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제 50% 이상으로 올려놓은 상태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소유가 가능하죠, 그 기업에 대해서. 그리고 추가 조치가 이제 계속 진행을 할 건데 향후 이제 무역 분쟁이 지속될수록 이제 무역 장벽을 점점 낮출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이제 경쟁력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 경쟁력을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역 진입 장벽을 계속 낮출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자기들은 밖에서 이제 진출할 만은 하거든요. 그러니까 진출하려고 하는데 자기들이 닫아놓고 있으면 남한테 연락을 얘기를 못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걸 열려면 자기들도 먼저 열어야 되는 거죠. 이제 이렇게 이제 무역 장벽이 중국이 낮추는 만큼 이제 상대국에도 중국이 주요 타겟을 하는 게 IT 하이테크 부분에 대해서 개방을 요구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런 거를 이제 자기들이 열어놓고 남들도 열게 만드는 그런 형태의 전략으로 좀 수정되고 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행 조치가 하나둘씩 이제 되고 있는데 속도가 조금 느립니다. 제가 봤을 때는 중국 개혁 개방 속도가 조금 더 빨라야 된다, 이거보다. 그래야 미국을 설득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속도가 조금 느리기는 하지만 실제로도 이 개방 정책이 잘 추진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볼게요. 먼저 어떤 뉴스인지 이야기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중국의 기업 채권들이 지금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 있는데요. AAA 등급 상장사 채권도 지금 난실을 못한다라는 얘기인데, 지금 상반기 중국 채권 시장 디폴트를 이제 전체적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근데 70%가 이제 민영 기업의 디폴트고요. 그다음에 그 민영 상장사로까지 이제 확대되고 있다. 그러니까 민영 기업인데 상장이 안 된 기업들 위로 디폴트가 많이 났었는데 이게 상장사까지 점점 확대가 되고 있다. 이런 이슈들을 지금 현재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중국 당국도 이 문제를 잘 알고 현재 지금 부채 리스크들을 좀 점검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최근에는 지금 이 중국의 기업 부채 리스크 통계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중국 시장조사 업체 윈드사라고 합니다. 윈드사가 업계 통계를 좀 냈는데요. 일단 상반기 동안에 중국 채권 시장이 13개 기업, 그 다음에 25개 채권. 기업은 13개인데 왜 채권은 25개냐. 자회사가 있을 수 있잖아요. 자회사까지 포함해서 이제 25개 채권 디폴트가 발생했는데, 디폴트 액수는 전년 대비해서 47%나 증가를 했고요. 이게 이제 규모가 253억 위안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 돈은 한 4조 원 정도 됩니다. 4조 2,500억 정도. 이미 이제 작년 디폴트 액수하고 건수에 대비해서는 65%, 53%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이미 상반기밖에 안 지났는데 작년에 절반을 이미 넘어섰다라는 얘기고요. 전체 25개 디폴트 중에서 16개가 민영 기업 채권이고 민간 기업 채권이고요.
2016년에 이제 한번 중국에서 디폴트 사태가 한번 있었어요, 전체적으로. 근데 그게 이제 어떤 거냐면 지방 국유 기업들 위주로 디폴트 사태가 주로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점점 민간 기업 쪽으로 계속 디폴트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때하고 지금하고 좀 다른 점은 또 뭐냐면, 석탄하고 철강 이쪽에 디폴트가 집중돼 있었거든요. 근데 이 디폴트가 집중돼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중국이 공급과잉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급과잉을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짓누르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서 디폴트가 발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구조조정을 한 셈인데, 그랬을 때 디폴트가 이제 철강하고 이제 이쪽 석탄에 집중됐었는데, 이번에는 전업종에서 다양하게 디폴트가 나타났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위기감을 또 좀 더 고조시키고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트리플 A 등급 채권도 안전지대가 아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트리플 A라고 하면은 가치가 가장 높다라고 최고 등급으로 평가가 되고 있는 건데, 이 중국 내에서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걸까요? 실제로 트리플 A 기업이 디폴트가 실제로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요. 중국의 화신에너지 같은 경우가 이제 자회사가 이제 상해 화신국제라는 이제 자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작년 7월까지만 해도 중국 내 신용평가사로부터 전부 다 트리플 A를 받았던 그런 기업이에요. 근데 갑자기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제가 얘기 드리죠. 폭망주라고 그런 게 있다고. 우리가 그 은어로 표현하는 폭망주가 아니라 실제 중국은 용어가 폭망주라는 용어가 있어요. 폭망주가 돼버린 거야, 이 기업이. 그래서 갑자기 이제 채권 등급이 트리플 A에서 갑자기 C로 확 떨어집니다. 확 추락을 하면서, 물론 단계는 몇 번 거쳤는데, 그 단계가 뭐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C 등급까지 추락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디폴트가 됐거든요. 그 다음 더블 A 등급 중에서도 디폴트가 좀 상당하다, 뭐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이 정도면 이제 어떤 해석이 가능하냐면, 그 기업을 못 믿는다기보다는 그 신용평가 기관을 믿을 수가 없다, 중국에서. 과연 중국의 신용평가 기관이 과연 이거 신용평가 제대로 한 거 맞냐? 라는 신용평가에 대한 전반적인 그런 불신이 좀 깔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채권을 투자할 때 뭐 기업을 뭐 일일이 다 하나씩 팔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신용평가 기관에서 매겨놓은 신용등급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신용평가 기관 자체가 사실상 그 신용등급이 거의 이렇게,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믿을 수 없다라는, 이 정도 수준까지 가 있는 상태다. 저는 좀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이게 좀 심각한 문제다. 그래서 중국 국제 이제 금융공사 같은 경우는 하반기 만기도래나 셀다운이라면 이제 재판매하는데 다시 다운시켜 파내서 셀다운이라고 하거든요. 채권 좀 하신 분들은 아실 텐데, 민간기업 채권 같은 경우가 7,500억 위안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하반기에 만기 도래하거나 남은 채권 규모가 그 정도였는데, 이게 작년에 2배 이상이니까요. 올해도 좀 쉽지 않지 않나. 하반기도 좀 이 지뢰밭을 잘 건너야 된다. 저는 이렇게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중국 이슈 2가지 잘 짚어봤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저희 매매 전략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그 종목의 리뷰 시간을 좀 갖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오늘 리뷰해 줄 종목 어떤 종목인가요? 네, 일단 낙양 몰리브덴이고요. 낙양 몰리브덴을 제가 가져온 이유가 어쩔 수가 없어요. 낙양 몰리브덴 제가 리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종목을 추천드릴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자꾸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아니 자꾸 리뷰만 하냐. 근데 리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낙연 몰리브덴도 역시 마찬가지. 낙연 몰리브덴은 어떤 회사냐면요. 일단 코드 번호가 03993, 03993 홍콩에 상장되어 있는 03993, 상해에 상장되어 있는 게 603993 해가지고 이제 홍콩과 상해 동시에 상장되어 있는 그런 광업회사입니다. 광업회사하고 페로몰리브덴, 사나몰리브덴은 중국 내 최고고요. 그냥 중국 내 최고 기업입니다. 그냥 중국 내 최고 기업인데, 중요한 건 중국 내 최고 기업인데, 이게, 제가 추천을 드릴 때 어떤 식으로 추천드렸냐면, 리튬 관련해서 이제 전기차 관련이랑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천을 드렸었는데, 사실상 지금은, 추천드리고 나서 이제 사실 손자가 터치한 상황이고요. 중국 내 가장 통sten 전광 기업이기도 하고, 주요 광물들이 반도체하고 스마트폰에 많이 쓰이기 때문에 제가 계속 얘기 드렸던 거거든요. 그다음 전기차, 배터리 이런 데 소재에 많이 쓰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인 성장 동력이 된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중국 증시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많이 밀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난 이제 차트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차트를 좀 확대를 한번 해볼게요. 왜냐면 이게 지금 우리가 추천드리고 나서 좀 속절없이 밀린 그 종목들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사실 지금까지 그 종목들 지금 얘기 드린 것 중에 이렇게 속절없이 밀린 게 많이 없었거든요. 많이 없었는데, 전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이 좀 상당히 좀 타격이 좀 있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좀 제가 이 종목들 좀 소개 좀 시켜드리는 게, 맞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잠시만요. 화면 세팅이 좀 잘 안 돼서. 자, 일단 차트를 좀 크게 한번 볼게요. 차트를 크게 한번 보시면은, 라이언 몰리브덴 같은 경우는 현재 좀 꾸준히 좀 우상했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주요 포인트가 됐을 텐데, 이게 추천 라인대는 한 요 정도 라인대하고 이 정도 라인대였어요. 근데 이 라인대에서 이제 밀리고 깬 모습인데, 사실상 손절가를 터치했을 때, 이 손절가를 터치했을 때, 정확하게 손절 날렸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손절 안 했을 경우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크게 밀린 그런 상황이 됐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항상 유념해 주시고요. 제가 지금까지 추천드린 기업들 중에 약 63%가 수익 났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얘기 드리고요. 이 장에서 63%는 대단한 겁니다. 전 스스로 대단하다고 느낍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반등을 해야 되는데, 이 반등 기간을 좀 제가 볼게요. 일단은 현재가 이제 3.600을 지지하는 라인. 이 라인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쪽 라인을 지지해야 되고요. 지지하면 꼭 확인하고 다음 액션 취하는 게 맞고요. 깨질 경우는 2.87년까지는 밀릴 수 있다. 여기까지 밀릴 수 있다. 여기까지 밀리기 때문에 다시 재배수 가능하다는 부분 다만 우리 톡방에서 좀 얘기 들으시고 그 다음에 대응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냥 막 하시면 안 되고요. 신규 매수는 절대 금지고요. 손절가 기존 보유하신 분들, 나 손절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 이 라인까지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손절가에 중요한 얘기들이 여기서 손절 할 수 있는, 굳이 여기까지 안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청업가는 만약에 이렇게 반등을 한다면 최소 여기까지 보고 있으니까요. 이게 한 4.965 라인이거든요. 4.965 라인. 홍콩 기준입니다. 홍콩 달러 기준이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낙양 몰리브덴에 대한 리뷰 잘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차이나 이슈 앤 가이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멘토님 오늘도 말씀 모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차이나 이슈 앤 가이드 화면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암호화폐와 관련된 엄선된 정보들만 드리고 있는 저희 글로벌 슈퍼스탁의 자랑 시간이죠. 코인 이슈 앤 가이드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먼저 코인 이슈는 어떤 것들이 나와 있는지 알아보시죠. 첫 번째 코인 이슈입니다. 암호화폐와 가상화폐 모두 코인을 일컫는 용어로 알고 있는데요. 좀 더 세부적으로 따져보자면 이 두 단어는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암호화폐와 가상화폐는 무엇인지 잠시 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입니다. 네이버 라인의 암호화폐 거래소 설립에 대한 이야기 지난 시간에도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오픈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시장의 관심이 더욱 집중되고 있습니다. 조만간 새롭게 탄생하게 될 네이버의 암호화폐 거래소가 다소 침울한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어 줄 수 있을지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코인 이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선주 멘토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얘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 저희 분석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어떤 내용인가요?
네, 뭐 블록체인 암호화폐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관련 뭐 기사들도 넘쳐나고 있는데 사실상 좀 집중적으로 깊게 들어간 그런 기사들이나 정보들이 없어서 저희 그 디센터죠. 그 서울경제TV 아카데미에서 이제 이화여대 융합보안연구실과 함께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관련된 비즈니스 모델과 ICO까지 총체적으로 10가지 주제로 이제 좀 깊게 다뤄볼까 하는데요. 거기에서 첫 번째로 이제 암호화폐, 가상화폐가 아닌 이유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나와서 거기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일단 뭐 암호화폐 그리고 가상화폐 다른 걸까요?라는 데 많은 질문들이 있는데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이오스 등을 놓고 이제 다양한 이름으로 불고 크게는 가상화폐 또는 암호화폐로 나뉘긴 하는데요. 예전에 이제 싸이월드 도토리 아시죠? 이 도토리 같은 경우를 이제 가상화폐라고 한다면 비트코인은 그런 도토리와는 사뭇 다른 대접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일단 암호화폐 규모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일단 7월 1일 현재 거래되는 암호화폐를 보면요. 총 7,597개, 시가총액으로는 2,568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약 280조 원을 훌쩍 넘는 어마어마한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코인이 새로 나온다. 그게 증가 속도가 정말 가파르고 비트코인의 시가총액만 1,000억 달러, 110조 원이 넘는 점만 봐도 환전가치, 시장 규모가 많이 다르다는 거, 도토리와는 비교했을 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제, 가상화폐, 암호화폐,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 여기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둘의 개념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암호화폐나 코인, 토큰 투자에 관심이 있다면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는데요. 이제 6년 전이죠. 2012년에 유럽중앙은행은 이제 가상화폐를 정의를 하는데 정부에 의해서 통제받지 않는 디지털 화폐, 즉 눈에 보이지 않고 컴퓨터상에 표현되는 화폐로 개발자가 발행 및 관리하며 특정한 가상 커뮤니티에서만 통용되는 결제 수단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이에 반해서 이제 암호화폐를 정의를 할 때는요, 암호를 사용을 해서 새로운 화폐를 만들거나 거래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매개하는 화폐에 보안 기술인 블록체인을 적용한 화폐라고 정의를 한 거죠. 다른 말로 암호화폐는 화폐의 전송을 확인하기 위해서 또는 그 보안성과 무결성을 제공하는 블록체인 암호화 기법을 적용한 디지털 화폐 혹은 가상화폐다라고 유럽중앙은행이 이제 정의를 내린 겁니다. 이런 개념에서 보면 암호화폐는 큰 가상화폐 안의 범주에 포함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뭐 단순한 개념적 측면을 또 넘어설 필요가 있겠죠. 최근 등장한 암호화폐는 가상화폐와 달리 화폐로서의 독립성 그리고 개인의 자유로운 참여를 보장하기 때문에 또 개념적인 측면 또 그 외의 측면에서도 함께 또 비교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유사한 듯하면서 또 명확히 다른 점이 있네요. 자, 그러면 암호화폐는 좀 독립적이다라는 부분에서 가상화폐와 가장 다른 점이구나 이렇게 저희가 인식을 하면 되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우선 암호화폐는 발행하고 관리하는 중앙 집권화 주체가 없다는 게 일반 화폐랑도 차이가 있겠죠. 참여자 모두가 이제 공동관리인의 개념으로 공동관리자의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고요. 이에 반해 가상화폐 같은 경우는 금융 기관이라든지 발행 업체 이런 중앙 집권화된 주체나 특정인이 생성하고 관리를 합니다. 싸이월드 도토리 이해하기 쉽게 계속 가상화폐 예로 들고 있는데 이런 도토리라든지 리워드 포인트, 마일리지 같은 특정 업체가 발행하고 관리하면 가상화폐일 뿐 암호화폐는 될 수 없다라는 점 그렇게 인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암호화폐는 이제 중앙 집권화된 발행 주체가 없기 때문에 참여자들이 채굴, 마이닝이라는 또 용어 정의도 해드렸잖아요. 이 채굴과 같은 행위를 통해서 신규 발행이 이뤄집니다. 이때 사전에 작성된 그 알고리즘에 따라서 정해진 만큼만 채굴이 가능하고요. 반면 가상화폐는 필요한 만큼 채굴자가 아니라 이제 필요한 만큼 자유롭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겠죠. 암호화폐가 이제 채굴 등 신규 발행과 전송 프로세스를 특정 단체나 조직의 허락이나 등록 절차 없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고요. 또 오픈 커뮤니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을 통해서 이제 거래된 내용을 참여자 누구나 저장하고 확인할 수는 있지만 거래를 조작하거나 되돌리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암호화폐 발행과 관리는 개발자 등 거래에 참여한 참여자들이 합의로 이루어지는데 가상화폐처럼 특정 기업이나 특정인이 권력을 갖고 일방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거와는 좀 많이 이제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지금 말씀드린 특성들을 합쳐봤을 때 어떤 코인이든 탈중앙화,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오픈 커뮤니티가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암호화폐가 될 수 없다. 그래서 비트코인, 라이트코인, 모네로 등 모든 암호화폐가 오픈 커뮤니티를 갖고 있다라는 또 차이점이 있습니다. 네. 이 추억의 또 도토리 얘기도 나눠주셨는데, 자, 암호화폐는 그런데 코인과 지금 토큰, 이 두 개로 또 나뉜다고 들었습니다. 이 둘을 나누는 기준은 뭘까요? 네, 코인마켓캡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이오스라든지 테더, 트론, 바이낸스, 코인, 오미스고, 온톨리지, 많이 들어보신 그런 코인들이 텐데, 이런 것들이 토큰에 속하고요. 이에 반해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 캐시, 라이트코인, 스텔러, 모네로, 네오 등이 코인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이 둘의 관계는 한마디로 코인은 토큰이 될 수 있지만 토큰은 코인이 될 수 없다입니다. 또 모든 암호화 토큰이 암호화 화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정리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코인이 왜 토큰이 될 수는 있지만 또 토큰이 코인이 될 수 없냐? 크립토 코인이라는 게 있는데 이 크립토 코인이 지불수단 기능을 갖고 있지만 크립토 토큰은 지불수단 그 외에 다른 기능들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코인은 이제 블록체인, 이더리움처럼 독립된 플랫폼을 기반으로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반면 토큰 같은 경우는 다른 플랫폼 외에 그 회계 단위의 역할과 가치 저장 역할을 또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큰은 프로토콜을 생성한다든지 플랫폼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용을 조달하는 역할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더 폭넓게 토큰이 역할을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가령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분산 어플리케이션, 우리 뎁이라고 하는데 이 분산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는 플랫폼으로 코인을 그리고 이더리움 플랫폼과 연동되는 뎁은 각자의 서비스를 위해서 토큰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뎁이라는 게 이제 분산 애플리케이션, 이 뎁이 이더리움 플랫폼 기반의 토큰을 만들어서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이더리움에게 주고 또 이더리움은 이를 받아서 플랫폼을 유지하고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확장해 나가는 구조를 보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이 단순히 거래 내용만 기록을 했다면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제 암호화폐를 만들고 교환하고 저장하고 뎁 생태계를 키워나갈 수 있도록 확장성을 가지고 있는 플랫폼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암호화폐가 탈중앙화돼 있고 독립돼 있기 때문에 이제 국가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환율을 조작하거나 금리를 조정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기존 화폐처럼 발행 주체가 이제 생산량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물가 상승에 따른 화폐의 가치가 하락한다든지 가치 조작 등과 거리를 좀 두고 있는 편인데 이 대신에 송금 속도가 빠르고 수수료가 빵원에 이제 영원을 수령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또 매력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코인 이슈는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해준 우리 멘토님 말씀 모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저희 글로벌 슈퍼스탁은 해외 선물과 중국 주식 그리고 암호화폐까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유망 투자 종목 발굴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저희 방송은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톡스타 홈페이지를 통해서 더욱더 깊이 있는 정보들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centv.co.kr, 톡스타.co.kr을 통해서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여 1:1 투자 상담, 유사 주식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개혁의 정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글로벌 슈퍼스탁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성공적인 투자 판단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또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